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밤 사이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크게 반등한 이후 하루 만에, 일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사실 이날 미국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금융주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었었는데 이날은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했죠. 자,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주의 실적이 워낙 경기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룸버그의 보도 때문이었었는데요. 애플이 내년부터는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워낙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 둔화로 해석이 된 겁니다. 때문에 3대 지수는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다녀왔지만 빈손이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100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어쩌면 이 반도체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대감과 함께 이 반도체 기업들 일부의 움직임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아주 뚜렷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까 경계심도 상당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8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고용 그리고 투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에 하락 전환했고요. 기업 실적 우려감에 매도세 계속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하락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각각 0.84%,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여전하긴 하지만 S&P 500 내 기업들은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4.2%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10.2%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내 약 10%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평균 실적은 예상치인 3.7%가량을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테슬라, 트위터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는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역시나 보고서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여전히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등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흐름 좋았었는데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섹터들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는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애플이 고용 그리고 투자를 줄이려고 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애플의 주가는 약 2%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전망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2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과 대비해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델타항공 소식 보겠습니다. 델타항공이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델타 주가는 약 3.4% 상승했고요. 보잉은 0.01%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도이치방크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 총매에 의한 매수로 추천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가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테슬라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9%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를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 중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국제유가 급등세에 크게 올랐습니다.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도 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마라톤 오일, 할리버튼이 3% 이상 급등했고요. 엔페이즈 에너지는 5.9%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문제 그리고 약달러 등의 영향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월요일장에서 22,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함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장중에 10%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2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도로 100달러.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90달러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물가 상승의 압력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었었는데 다시 100달러로 올라왔네요.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WTI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100달러 선에 좀 회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7월 초 이후에 최대 1일 또 상승폭을 이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가 상세가 이렇게 재개한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주까지 국제유가가 5주 연속 주간 기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를 굉장히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했지만은 이것이 소득 없이 끝나자 다시 한번 공급 측면의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측에 증산을 요청을 했지만은 사우디 측은 오펙 플러스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면서 이를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한번 100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게 그럼 지금 좀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런 뭐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일 만한 국제유가에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해서 소득 없이 끝난 것에 대해서 시장에 좀 해석을 얘기를 해보면요. ING 같은 기관에서는 사우디와의 증산 합의 실패가 이미 예상됐던 바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놨고 오한다에서도 공급 측면의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유가에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산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공급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유가 안정화가 사실은 증시 안정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좀 기대도 꺾일 것 같은데요. 이날만 하더라도 스티펠 같은 기관에서 여름에 미국 증시에 랠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 다시 한번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이 주요 로직이 향후 6에서 9개월간의 경기 침체는 피하면서 유가는 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배럴당 3분기 기준으로 뭐 한 75에서 8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이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 국제유가의 반등은 뭐 반가울 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그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물가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 계속 살펴봐야지 결국 증시의 이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빅체인지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7월 들어서, 그러니까 뭐 7월이 이제 18일, 19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7월 들어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보면은 올해 들어 성장주는 규모에 관계없이 뭐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관계없이 모두 다 크게 떨어졌죠. 특히 그 가운데 적자 성장주의 경우에는 많게는 뭐 고점 대비 90% 이상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하지만 7월 들어서 이게 역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표에서 나타나는 그래프가 위로 향하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면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맨 오른편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그런 현상이 최근 올해 들어 나타났죠. 이게 20년 내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7월 들어서는 이게 역전됐다는 건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7월 들어 성장주가 다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러셀 가치주 지수는 1% 오르는 데 그쳤는데 반면에 러셀 성장주 지수는 4%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들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섹터를 보면은 임의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섹터 모두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분류되는 그 섹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베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무 섣불리 접근한 것 같다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성장주의 반등의 기미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월가의 시각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이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치고 나갈 그런 섹터군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성장주를 좀 주목을 하자라는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스티펠의 분석을 전해드렸었는데 스티펠 역시도 투자 전략 측면에서 방어주에서 빠져나와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의 물론 뭐 소비재나 미디어 등의 또 섹터도 유망하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클리컬 그로스 섹터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 성격도 갖고 있는 성장주로 좀 옮겨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티펠의 분석에서도 인플레이션 진정 그리고 강도 높은 긴축 공포의 완화가 그 전제였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가 또 없어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이제 성결이 돼야지 성장주에도 좀 더 온기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당장 뭐 최근만 하더라도 서비스나우 이 클라우드 기업의 CEO가 강달러를 IT 업계가 무난히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달러화 강세도 추가적인 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완전히 뭐 좀 불안 요소가 거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그 성장주들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수익률을 좀 보신 분들은 아 손실이 조금 만회되고 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아 성장주 더 담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게 월가의 평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자, 바로 이겁니다. 기업 이상의 문제라면서 애플의 우리는 로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시장 하락의 주 원인이었잖아요. 네, 장중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주요 지수의 하락세를 야기를 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좀 파급력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뉴스가 이 비단 기업만의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살펴보면요. 애플이 내년도에 고용과 투자를 감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장중에 블룸버그의 보도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시기에 더 조심하는 무브다, 더 좀 경계를 하는 무브다라는 또 해석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단 고용과 지출 감축은 일부 부분으로 좀 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 측에서는 이 전사에 이 같은 이 방침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또 얘기한 것으로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에 따라서 또 사업부별 이런 구조조정의 또 강도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의중이 좀 시사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이 된 이 애플의 공격적인 제품 출시에도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참고로 내년쯤에 혼합 현실 MR이라고 하는 그 헤드셋을 처음으로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참 애플도 물론 최근 반등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애증의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 어쨌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 감축 내지는 고용 둔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다른 판 기업들은 다 발표를 했고 애플이 거의 막판 수준인데 자, 그럼 당장 애플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애플이 이렇게 뭐 고용도 좀 늦추고 또 지출도 감축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시장 전체가 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뭐 고용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원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게 좀 작용한 결과라고도 보여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플 너마저 뭐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알파벳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고용을 좀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서서 전체 1% 미만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테슬라는 또 실제로 뭐 감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실제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도 애플 소식이 이날 지수 전체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실적에서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이슈라든지 또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에 그런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참고로 오는 28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컨센서스는 매출 830억 달러, 뭐 전년 대비해서 2%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EPS는 1.15달러, 좀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1분기 실적 발표 때 애플이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코로나19 관련 락다운 이슈로 인해서 뭐 한 4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 대비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뭐 이날만 하더라도 카날리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17%로 오히려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체 시장은 약 한 9% 정도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애플은 또 점유율이 확대됐다라는 또 소식도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은 오히려 괜찮을 것이다. 이런 또 일말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헷갈리게 만드네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만 보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은 EPS가 역성장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사실 환율까지 또 고려해 본다면 환율 고려했을 때는 이게 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변수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일단 실적 확인하고 투자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뭐 도이체방크가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이 그렇게 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통상적으로 어닝 시즌이 뭐 75% 정도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도 최대 관건은 경영진들이 지금의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같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리 반영이 된 뭐 실적 부진, 뭐 매출의 그런 타격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얘기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실적 발표 자리에서 IR을 통해 그 경영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마지막 키워드인데 뭐 반도체 법안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할 텐데 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반도체 법안이 이르면 화요일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반도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고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죠. 실제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의 전 세계 매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법안은 인텔만 좋고 나머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딱히 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는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고 아니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제조와 설계를 모두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거론되죠. 인텔처럼 법안의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는 제조 공정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런 기업들처럼 제조 공정을 갖고 있지 않고 칩 설계만 주로 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텔의 몰아주기식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딱히 반기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팹스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 하원에 올라가 있고요. 이 법안은 칩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통해서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반도체 법안들은 인텔 몰아주기다 이런 인식들이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반도체 법안으로 수혜를 볼 기업은 인텔 같지만 오히려 이날은 팹리스인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거든요. 인텔 편향적인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왜 엔비디아가 올랐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반도체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기업들을 좀 선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법안 관련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개장 전부터 강한 좀 상승세를 시사를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주 전반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좀 연동된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이 엔비디아의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날 전해졌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떤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외에도 뭐 최근에 유명 투자자라든지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엔비디아 주가를 오늘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AMD, 퀄컴 등의 타 팹리스 업체들은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수혜가 될 것이냐? 인텔 역시 당연히 좀 제조를 하는 업체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더욱더 힘을 주겠다라고 사측에서 밝힌 상태니까 당연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또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 기업들도 이 제조를 스스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법안의 수혜주를 또 가려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